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쉬는 시간 30분 원칙을 지키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네요. 과 대표에게 그걸 확인해서 드리기도 애매하고, 다음에 정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조금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저희 이제 라이팅 앤 캐릭터 두 번째 강의의 두 번째 시간 한번 또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저는 라이팅에서 소설로 간다라는 걸로 좀 잡아봤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제 연장선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소설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주장인데 이 주장이 작다라는 그 외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나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레이터가 끌고 가고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 세계에 노출되어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거고요. 그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는 거고요. 그 캐릭터로 하여금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작가의 상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소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세계를 담아낸 가장 크고도 작은 그릇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모든 라이팅이 소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라이팅의 먼저 기원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첫 번째 챕터에서 기록행위의 다양성에서 출발해 소설과 이야기로 가는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은 왜 소설을 쓰게 되는 걸까? 그와 좀 맥을 같이 하는 챕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제 적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은 분할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설을 쓴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소설이 있고요, 쓰는 게 있어요. 여기서 구별이 되죠. 소설이 있고 쓰는 게 있어요. 되게 이 맞장난 같지만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 쓰는 행위가 모였을 때 소설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쓰는 행위의 모든 것들이 소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모순적이지만 쓰는 행위가 없으면 소설이 또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쓰는 행위 전부가 소설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쓰는 행위가 소설을 쓰기로 나눠지고 다른 일상의 글쓰기로 나눠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네, 말이 전제가 좀 다양한데, 자, 먼저 소설과 쓰기를 구별을 해보는 이유는 뭘까요? 자, 쓰기라는 건요, 말하기의 구체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기의 구체화. 아까 그 오랄 컨디션이나 오랄 히스토리 말씀드렸죠. 구술사가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힘의 역사가 편입이 못 되니까 구술사가 그냥 우리가 이제 그걸 민중의 역사, 민초의 역사들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갖지 못하니까 그냥 떠도는 이야기,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이야기로 남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결정적 이유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역사책이라는 거는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긴 자의 역사니까, 이긴 자의 기록만을 담고 있으니까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 아니면은 소외된 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구술사의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술사가 왜 빨리 그리고 손쉽게 잊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하기가 구체화되는 것과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기의 구체화가 라이팅이죠. 기록이죠. 구술사가 기록이 되었다라면은 그 기록은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7, 80년대에 여러분들은 전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그 근로기준법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분신을 택했던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열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근로기준법, 지금은 진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길 수가 없을 정도로, 물론 편법도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스탠다드가 됐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어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 사건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에요. 근데 그 분신의 역사가 분신이라는 사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전태일이라는 인물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에게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사건과 모순과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것을 기록해 나가요. 그게 기록행위 곧 글쓰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태일 열사의 구술사가 이걸 포지티브 헤게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헤게모니를 줄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 건너다리 역할에는 이 말하기의 구체화 작업, 기록으로서의 글쓰기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소설과 쓰기는 다르지만 소설은 쓰기에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쓰지 않으면 소설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 구술사가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라는 것과 캐릭터가 이끌어내는 사건의 플롯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쓰기가 소설로 연결되는 과정이죠. 쓰기가 어떻게 소설로 연결되게 되는 것일까? 자, 말하기의 구체화를 우리가 이 구술사를 무형의 자산으로 담아놓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둘씩 이제 복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죠. 처음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수많은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머릿속이나 내 마음속으로 복귀하는 게 있죠. 그게 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일까를 묻고 싶어서 원인, 과정, 결과들을 생각하는 기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일기를 쓰듯이 다 남기는 건 아니죠. 일기도 나중에 자기에게 또 중요한 걸로 추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리소스고 이 소스가 한 단계로 더 발전을 해서 이 캐릭터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나라는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이 하나의 그가 돼서 3인칭이 되어서 그 이야기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게 두 번째 글쓰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술사로 떠도는 머릿속에 복귀되어 있는 남아있는 것이고 그 남아있는 것이 추출이 되어서 말하기의 구체화가 선별이 돼요. 자, 그리고 그 선별 과정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한 사람의 한 인물인 그의 시작과 끝의 내러티브에 그 있을 법한 상상력이 스며들어요. 야, 과연 그렇다면은 그가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장발장 같은 텍스트겠죠. 그가 빵이 굶주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굶주렸다고 해서 빵을 훔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혹은 그가 잡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혹은 그가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러한 수많은 선택에 대한 다른 선택지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게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자, 그런 상상력이 캐릭터 위에 덧씌워지게 될 때 말하기에 구체화가 되어진 그 글쓰기 위에 상상력이 덧입혀지게 되면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거냐? 그게 바로 소설로 발전되는 거예요. 기록행위의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소설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챕터도 여기에 마찬가지의 의미와 입장을 띄고 있다고 보는데 쓰는 행위가 어떻게 소설로 발전되는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 형태인데 소설 맞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대부분의 쓰는 행위는 꼭 구별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상위 구조에는 이야기하기가 내재되어 있고 자, 쓰는 행위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을 또 다른 상상력의 차원으로 이끌고 성찰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잠정적인 완료 형태로서의 장르가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쓰는 행위, 곧 기록 행위의 다양성 안에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이제 산재되게 되겠죠. 이를테면 기자가 만약에 이 쓰는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기사겠죠.
근데 그 기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단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있고, 심층 기획이 있고, 인터뷰가 있고. 자, 그렇게 발전이 되겠죠. 쓰는 행위가 기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사를 통해서 쓰는 행위가 발전이 되고 있고, 저널리즘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형태로는 에세이가 될 수도 있겠고, 일기가 될 수도 있겠고, 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흐름들 속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크고도 작은 그릇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소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쓰는 행위라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그 쓰는 행위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너무나 그 역시 자연스럽게 소설에 대한 구상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이 작품으로 완료되지 않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여러 움직임과 생각과 관계와 흐름 속에서는 쓰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쓰는 행위 안에 둔 곳곳에 소설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결국 소설로 발전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유해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쓰는 행위가 소설로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기라는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심대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대 정신이나 시대 유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아주 손쉽게, 솔직히 아주 손쉽게 나의 주변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이 소설의 가능성과 이렇게 조우한다고 하죠.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쓰고 있는 행위들은 이미 이 소설의 소스들이 되고 재료가 되는 겁니다. 쓰는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설로 발전될 수 있는 필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의지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의지는 뭘까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의지라는 거는 약간 선입견과 편견에서 유래한 걸 수도 있는데, 꼭 선입견과 편견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야, 내가 이걸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슨 실용성이 있겠어? 이게 과연 의미가 있겠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읽어주지 않는데, 그리고 뭐 공모전에 당선이 되지 않거나 발표가 되지 않는데 이런 소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좀 비하적인 표현으로 쓸 때, 야, 소설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짓말과 구라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나한테 소용이 있겠어? 이른바 그 효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쓰는 행위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환기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지면에 발표하고 타인이 읽고 읽지 않고, 이게 그 소설이라는 장르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직업적으로 이게 발표가 되고 이걸 통해서 인컴을 얻는다, 곧 수익을 얻는다, 내 이름을 알린다, 이 과정의 핵심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설은 또 장르적 정의도 그게 아니에요. 소설은 발표가 됐든 발표가 되지 않았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읽어주든 읽어주지 않든 나의 세계를 둘러싼 이야기하기가 기록행위라는 글쓰기의 구체화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캐릭터가 엎어져서 증폭되었기 때문에, 상상력으로 증폭되었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 또 다른 세계로서의 소설이 나를 지탱해주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탱되어지는 소설을 통해서 나는 쓰기를 독려받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소설을 써서 뭐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어, 아무 의미 없어, 이런 식의 회의감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소설이 나의 세계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소설 쓰기를 대하게 되면, 소설 쓰기를 대하게 됐을 때 나오는 필요 조건이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잖아요. 기록행위잖아요. 그 기록행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 자신이 독려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구술사의 함정 중에 하나가 그냥 이야기하고 그치다 보니까 시간은 흐르고
기록으로 남지 않으니까 모래알처럼 흩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쓰기 행위가 그 사람 안에서 좀 더 다양해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말하기의 구체화가 계속해서 켜켜이 쌓이겠죠. 그러면 쌓이게 되면 그것은 신비적인 표현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감대를 일으키고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순환의 행위는 쓰는 행위와 쓰는 기술이 조금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소설 쓰기에 대해서 한두 사람씩 계속해서 나의 소설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소설 쓰기가 그의 이야기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처음에 들었던 소설에 대한 회의적 의문을 떨쳐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챕터를 볼까요? 역설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공감의 역설이라고 적었어요. 자, 소설의 또 하나는 글쓰기에서 패러독스를 찾는 겁니다. 글쓰기에서 패러독스를 찾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 글을 쓰는 행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랄 컨디션, 그 구술사에 대한 말하기를 구체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그 전기수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플롯만을 담아낼까요? 아니면은 그 전기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스며들까요? 당연히 스며듭니다. 스며들게 됐을 때 그 주어져 있는 이야기에 대한 자기 비평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글쓰기는요, 그 자기 비평력과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만을 쓰라고 얘기하지만, 자, 쓰는 자체에는 이미 그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게 편견이 될 수도 있고 편향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쓰기가 갖고 있는 그 스며듦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사건과 환경과 현상을 크리틱하게, 비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확보하니까, 쓰는 행위가. 그러면 역설이 일어나요. 뭐가 역설이 일어나느냐? 자, 비평적 태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주어져 있는 현상에서 분석적 현상을 보게 되겠죠. 만약에 그 편의점 카운터에 보고 있는 점원과 그리고 미성년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일을 가지고 설왕설래를 보이면서 나중에 그게 잘못해서 무슨 싸움이나 다툼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만약에 그냥 어떤 좌우나 어떤 현상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경험을 다 배제하고 팩트만 적는다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하기만 구체화하면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 저녁 10시에 미성년자 고등학생 2명이 와서 점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 근데 점원은 그 담배를 주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난동을 피웠다. 격투를 벌였다. 경찰이 출동했다. 조사를 받았다. 어떻게 됐다. 자, 여러분, 이게 글쓰기의 구체화잖아요. 그런데 전기수적으로 보자고요. 후기 전기수의 비평적 태도로 보자면 여기서 뭘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자, 공감대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추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뭘 추출하게 되냐면은 그 담배를 피워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등학생들의 환경적 모순, 그들의 이른바 백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전사, 그들이 이렇게 와서 난동을 피울 수밖에 없게 되는 그 포악함의 기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스토리가 더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편의점 점원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격투를 벌일 만큼 힘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은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의 역설이에요. 공감은 하는데 사실은 별로 우리가 무심코 일상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냥 무심코 우리 일상에서는 그냥 주변에서 저렇게 미성년자와 카운터 점원이 싸웠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싸움의 여러 백스토리를 살펴보고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공감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리고 편의점 점원에게만 그 위험을 노출시키게 되는 이런 근로 현장,
뭐 이런 어떤 모든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냥 현실을 살아갈 때에는 혐오하고 배제하고 낯설게 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설을 통해서는, 자, 글쓰기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소설을 통해서는 글을 통해서 통합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통합적 공감이라는 것은 뭔가 그 교훈적인 결론을 통해서 고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건 안 된다. 점원이 잘한 짓이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점원이 미성년자와 싸운 것은 정당방위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훈을 주는 공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 공감이라는 것은 점원의 어떤 한계와 백스토리도 다르고 담배를 사러 왔다가 욱하는 성격을 참기 힘들어하는 고등학생들의 그 백스토리와 그들의 심정과 그들이 그때 느꼈을 어떤 감정의 추이, 그런 모든 요소들, 그리고 편의점 점원에게만 이 모든 가게를 맡기고 사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사회의 구조,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통합적 공감이라는 거고요. 소설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어떤 교훈을 있는 그대로 주는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인 상황과 입체적인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다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야기 다발에 주목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편의 소설을 읽을 때는, 읽고 나면 내가 애써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들춰 올리게 돼요. 영화나 드라마는 매체가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대중친화적이기 때문에, 물론 소설도 대중친화적일 수 있습니다만 텍스트는 좀 다르죠. 그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낯설게 하기를 별로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익숙한 장르의 문법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쓰는 행위에서 소설로 발전되는 라이터의, 그러니까 노벨리스트, 소설가로서의 입장에서는 이 낯설게 하기나 애써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나 영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주고자 하는 충동이 바로 소설가에게는 좋은 재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의 역설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갈등의 역설을 볼까요? 갈등은요, 소설에서의 갈등은 사실 라이팅이 갖고 있는 것을 입체화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구술사로서의 사건들도 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어요. 선택을 한다는 건요, 하다못해 제가 이제 스타벅스 얘기를 그때 드렸는데, 첫 시간에 드렸는데, 커피를 마시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도에서 아를 마실지 뜨아를 마실지 그거를 선택하는 과정 역시도 갈등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아를 마셨을 때 뜨아를 마시지 못했던 아쉬움이라든지, 뜨아를 마셨을 때 아를 마시지 못했던 뭐 아쉬움, 그런 후회, 자, 그런 것들도 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예를 들었지만. 근데 이 갈등이 상상력을 힘입게 되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의 역설에서 낯설게 하기라는 게 스며들게 되면요, 전혀 다른 방향,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비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소설은 바로 그 비약의 미학을 다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 비약은 뭔가 개연성이 무너져 있는 황당한 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변화이지만 그 갈등의 양상 속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구술사, 머물러 있는 글쓰기로서는 담아내지 못하는 그 입체성을 소설은 갈등과 공감의 패러독스를 통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에서 소설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역설이 되게 중요하게 취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입장과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그 역설을 통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효과가 뭘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역설이 과연 재밌을까? 여러분, 그 질문을 많이 스스로한테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재미라는 측면이요, 자, 소설적 재미로만 말씀드리자면, 소설적 재미라는 것은 그 재미는
애써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소설은 우리가 익숙하게 모아왔고 익숙하게만 행동하고 싶었던 것을 일단 멈춰 세우고 글 읽기를 통해서 사유를 시작하게 함으로써, 생각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보고 싶지 않았던 혹은 관심이 없었던 낯설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충격요법처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독서 효능이 저는 소설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존재하는 공감과 갈등의 역설은 계속해서 소설 쓰는 라이터가 구상해야 될 필연성과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고 세 번째 시간에 캐릭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